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시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협박 속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나섭니다. 통상 채널에 이어 한미 외교수장까지 긴급 회동에 나서면서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예정된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지만 현지 시간 3일 오후에는 마코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도 주요 의제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은 관세 인상 논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지만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만나 미국에 대한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동맹 결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전방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뿐 아니라 미국 정부, 의회까지 전방위로 접촉하며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설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USCR 그리고 또 의회 등등 또 여러 또 중요한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익을 중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인도에 대해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춘다고 발표하는 등 협상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일주일여 만에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은 물론 외교 채널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서면서 이번 주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제조업이 호조를 보였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경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9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캐터필러 등 제조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1년 만에 확장세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2.6으로 기준선 50을 넘어 직전 달에 47.9보다 4.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금리 인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고용 안정으로 금리 인하 흐름을 멈춘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까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통화 정책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연준 의장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뿐 금리 결정 권한은 제한적이라 워시가 의장이 돼도 직권으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연준 의장의 영향력이 어차피 한 표이고 금융 경제 시장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이끌어낼 만큼 이제 연준 의장이 파워가 이제 강력하지 않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중대 변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의장직을 그만둬도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친트럼프파가 연준 이사에 과반을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후보자를 통해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재무부의 역할을 확대해 유동성을 관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에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지역 긴장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6일 이스탄불에서 만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 이후 첫 공식 접촉이 됩니다. 대규모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합의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opefully we'll make a deal. If we don't make a deal, then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he was right. 이란 국영통신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과 핵협상 개시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협상의 목표는 제재 해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حقوق بین‌الملل هست 24 ساعته. اگر بپذیریم که مهمترین رکن سازمان ملل متحد اصل منع توسل به زور یا تهدید به استفاده از زور هست.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까지 모두 다루는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핵 개발 문제만 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등에 사드와 패트리엇을 추가 배치하며 방공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미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당장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뉴욕 유가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4.7% 급락한 배럴당 62.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를 두고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의논하겠다고 했고 이후 김용범 실장은 계약분까지 유예할지 한두 달 종료 말미를 둘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대변인의 발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중과 유예가 더 이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SNS 정치에 나선 이 대통령을 향해 호통친다고 집값이 잡히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기도하는 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연일 강도 높은 SNS 메시지를 내놓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은 소통이 아닌 호통의 정치에 푹 빠진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단 발언에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만 해도 1년 사이 무려 6억 원이나 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난달만 해도 집값에 대책이 없다던 이 대통령이 지금은 말을 바꿨다면서 길이 조절이 자유자재로 되는 손오공의 여의봉이라도 찾은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협의를 진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공급책에 태릉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점을 거듭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의 헛된 희망을 던지는. 개혁신당은 민주당 의원 15%가량이 다주택자란 한 시민단체 통계를 인용하며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에 회방을 놓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인디언 기후정책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의 SNS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첨예한 장외 설전 속에 2월 임시국회도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다음 주 분야별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도부에 견제구를 보내며 당내 합당 논란에 가세한 형국인데요. 향후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년을 맞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방향성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의 대전제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명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 소신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은 거듭 부인하면서도 당권에 도전할 거란 일부 관측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로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출마할 생각이 있냐 이런 걸 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현재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 통합과 지방주도 성장, 군 내란 세력 척결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책임 강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한층 높은 책임감을 지닌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벤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압박에 나선 데 대해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며 외교 실패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해선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확대하는 1인 1표제 시행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쯤 1인 1표제 관련 당원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투표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중앙위원 제적 590명의 과반이 찬성하면 당원 개정이 확정됩니다. 1인 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해 권리당원 표 가치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를 열고 각종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오늘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수 진영의 쇄신과 외연 확장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조선일보 기사는 그만뒀던 회사를 다시 찾는 취업 연호족 이야기인데요. 연호족이 왜 늘어나는지, 어떤 명과 암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퇴사 후 5년 안에 원래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한 사람이 지난해만 98만 명이 넘었습니다. 4년 새 12%가 늘었고요. 고용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는데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게 배경입니다.
채용이 줄자 퇴사자 입장에선 원래 다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써본 사람을 다시 뽑아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신입 직원보다 애사심이 강하고 일적으로도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묵묵하게 일한 직원들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재입사 조건을 더 까다롭게 보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런 취업 연호족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좁은 신규 채용문이 더 좁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볼 기사는 최근에 화제가 된 AI 전용 SNS 몰트북을 분석했습니다. AI들끼리 모인 채팅방에서 포커도 치고 종교도 만든다는데 몰트북에 대해 궁금한 점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몰트북은 AI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SNS고요. 인간은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AI가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지를 보려고 개발했다고 하네요. 사람이 몰트북에서 인증을 받고 AI 비서에게 접속해 활동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가입이 이뤄집니다. 접속 주기나 활동 범위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몰트북에서 AI가 하는 일은 사람이 SNS에서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직접 글을 남기고 정보를 나누고 게임이나 토론도 합니다. 심지어 AI가 만든 종교의 교리까지 나왔습니다. 유사한 AI 커뮤니티가 여러 생겨나고 한국판으로 머슴이라는 플랫폼도 등장했는데요. 혁신적인 변화라는 평가와 동시에 허위 정보가 퍼지고 보안 재앙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볼 서울신문 기사도 AI가 불러온 새로운 시대의 단면을 다뤘는데요. 바로 AI로 바뀌어버린 로펌의 풍경입니다. AI가 저연차 변호사보다 일을 잘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로펌들은 신규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보다 훨씬 저렴한 법조 전문 AI를 활용하는 로펌이 늘고 있고요. 3년째 신입을 안 뽑은 대형 로펌도 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AI를 자체 개발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2, 3초 만에 찾아내고 판례 확인부터 소장 초안 작성까지 뚝딱입니다. 이제 막 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취업은커녕 실무를 익힐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돈 내고 로펌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로펌 취업을 포기하고 개업을 선택하는 변호사도 매년 증가습니다. 업계에선 AI와 신입 변호사들의 효율성을 비교하면 냉정하게 AI가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피 마르는 헌혈에 혈액원들이 두바이 쫀득쿠키까지 주면서 안간힘을 쓴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헌혈 건수는 263만 5천여 건, 2021년보다 약 9%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헌혈자 수는 오히려 117만 5천여 명으로 2%가 줄었는데요. 매번 하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고 새롭게 헌혈에 동참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0대가 전체 헌혈의 인구의 63%를 차지합니다. 군대나 학교, 회사 등의 단체 헌혈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겨울철 혈액 수급이 우려되자 전국 혈액원은 두쫀코 증정과 아이돌 캠페인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결과 헌혈자가 늘어났고요. 헌혈의 집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 헌혈 참여자와 혈액 부유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인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2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저수지에서 빙판이 깨져 물에 빠진 여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한 여성이 구조용 튜브에 의지한 채 저수지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튜브에 연결된 줄을 당겨보지만 얼음 탓에 요지부동. 가만히 있어요. 안 돼. 얼음 걸려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제 됐어. 가만히 있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텨달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다 왔어. 곧바로 도착한 대원이 얼음을 깨고 다가가 마침내 구조에 성공합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저수지에 60대 여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YTN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속 이제 살려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부산 이랬거든.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졌고 또 뭐 산중이고 그 시간에 전혀 사람 갈 일도 없고. 10여 분 만에 구조된 여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빙판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남 순천 해룡면에서는 단독주택의 난불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성이 연기에 질식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반쯤 전 부산 구평동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4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북 영동의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가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억새밭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풍력발전기 수십 대 사이를 달리는 차. 전화를 받으려고 잠시 멈춰선 사이 갑자기 앞에 있던 발전기 몸통이 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완전히 부러지면서 도로 위로 잔해 수십 톤이 쏟아집니다. 차를 멈추지 않았으면 잔해에 깔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80m짜리 풍력발전기가 부러진 건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잔해가 도로에 쏟아져 주변 통행이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부러진 발전기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준공된 노후 기종으로 설계 수명을 다해 교체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안전조치를 진행하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옆 억새밭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을 탄 불길은 금세 띠 형태로 번져갑니다. 낮 12시 40분쯤 경남 창원의 억새밭에서 불이 나 주변 45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던 소방대원들이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0선에 올라선 지 4거래일 만에 4,90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른바 워시 쇼크로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5,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관심을 모았던 게 미국장이었거든요. 뉴욕 증시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새롭게 이번 주 장이 열렸는데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빠진 만큼 뭐 반등은 못했지만 뭐 S&P 500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정도. 그래서 기존 어떤 사상 최고치까지는 복구는 못했지만 주로 이제 근데 분위기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정도 올랐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에서 엔비디아는 또 3%가 빠졌고요. MS도 한 마이너스 1.6%. 그렇게 보면 반등은 했지만 확실하게 다시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고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코스피입니다. 장중 한때 5% 넘게 급락하면서 5,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 이 문제는 코스피 하락이 지금 단순한 동조화로 보기에는 낙폭이 너무 컸다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나빠진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 문제로 봐야 될까요? 기초 체력은
미국보다 이제 우리가 좀 떨어진다는 거. 다만 이제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 한 1%에서 올해는 뭐 1% 후반까지 올라간다는. 그럼에도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은 뭐 확연히 좀 못 미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 12월 산업활동 동향의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기 바닥은 확인이 안 됐고, 네네네. 다만 좋은 게 이제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쪽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해서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월시 리스크 때문에 어떤 미국의 금융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이 불안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아시아 주요 증시보다는 어제 그 종가 많이 빠진 거를 감안하더라도 주요 아시아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그렇죠. 일본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오름폭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아마 어제 블랙 먼데이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인 거는 맞으니까요. 어쨌건 간에 조금 전에 우리 산업의 기초 체력을 말씀을 해주면서 어떤 수출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수출이 좋은 걸 보면은 거의 반도체 아닙니까? 다른 산업이 뒷받침해 줄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월 달 이제 수출 동향이 이제 나왔는데 15개 이제 주력 품목 중에 13개가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월이 워낙 좀 부진했기 때문에 기조 효과로 올라간 품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갔던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코스피 중에 그러니까 미국 S&P 500만 하더라도 매그니피센트 7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애플, MS, 엔비디아 뭐 해서 S&P 500이 한 28% 비중을 차지하는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한 33% 정도 됩니다. 어제 날라간 우리 이제 그 시가총액이 약 227조, 228조 얘기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해서 한 110조 가량이 날라갔더라고요. 즉 시가총액 33%를 넘어서 어제 날라간 시가총액 중에 절반이 삼전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빠진 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자 우리가 너무 기대가 앞섰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TF인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명칭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보니까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위라고 바뀌었는데 일단 5천이라는 숫자가 빠졌고요. 어디에 방점을 찍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5천 어제도 내려가긴 했지만 5천을 달성하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5천 위원회 의미가 왜냐하면은 5천 위원회를 그대로 고수하면 이제 6천이나 7천 안 가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뺀 거는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정책 목표를 특정 경제 변수,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3% 이런 건 좋은데 금융시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게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5천에 너무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오히려 정책의 어떤 뭐랄까 좋았던 의도가 희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그리고 그런 명칭의 의미는 아무래도 자본시장 선진화 거기에 방점을 두고 뭐 자본시장의 수급요인이라든가 자본시장을 저해했던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불합리한 그런 요소들을 좀 해소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가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대외 충격이 있는 장세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자본시장에 도움은 되겠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3,0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지금 5,000까지 왔잖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은 그런 그 기업 어떤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2,000포인트 올랐던 3,000에서 5,000 갔을 때 그 절반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1,000포인트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00포인트부터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주력 업종의 선방 또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호재인 건 맞지만 그 작년 하반기처럼
그런 정책들이 막 주가를 끌어올리고 엄청나게 그런 영향은 앞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질 경우에는 뭐 정책 효과보다 더 즉각적인 위험 요인이 작동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게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입니다. 어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는데 이게 웹도독 현상 고착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 웹도독 현상이 뭡니까? 이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데 이제 꼬리가 흔들리면서 몸통까지 흔들리는 즉 선물 시장에 어떤 매도가 코스피 현물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라든가 선물 시장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역사를 보면 선물 시장이 꼴이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미리 눈치를 채고 먼저 매도를 했고 그게 이제 현물 시장으로 넘어간 건데 다만 이제 선물 시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그만 증거금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매수나 매도를 할 때 그게 손해도 엄청 볼 수 있고 이익도 엄청 볼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주된 거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이제 현물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코스피까지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쨌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어제 그런 급락, 이 영향이 그 케빈 워시 후보자를 지명을 한 다음에 금값과 음값이 급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진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고 무슨 뜻입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도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마진콜이라는 건 아까 레버리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100억을 거래할 때 뭐 예를 들어 10억만 내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융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거래소나 뭐 그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증거금은 10억만 냈는데 갑자기 손해가 마이너스 20억, 마이너스 30억이 나면 그거를 메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미리 강제로 팔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회사에서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그걸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아니면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증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에서 팔아다가 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에 한번 뭐 금융위기나 이럴 때 한번 크게 V자를 냈을 때 그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영향도 있지만 바깥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기관들이 갑자기 뭐 다른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 크게 떨어지면서 마진콜, 증거금을 내라, 안 그러면 반대매매 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팔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진콜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대규모로 팔았잖아요. 근데 이 물량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단 말이죠.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주면서 장이 막 내려갈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승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코로나 때는 뭐 보면은 이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꼬꾸라졌던 게 아니고 떨어지다 뭐 더 내려갈 것이 없는데 하고 마지막에 한번 꼬꾸라졌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복원력에서 위너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이게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 비슷하게 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 다행인 건 이제 앞에서 우리 말했듯이 뉴욕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해서 오늘 그렇게 약세를 보일 것 같아 보이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요. 섣불리 그 저가 매수 같은 것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외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어제 또 많이 올랐어요. 20원 넘게 올랐는데 이건 역시도 미국에 있었던 이런 쇼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케빈 워시의 어떤 과거의 행태, 연준 이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미국 그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제로 금리까지 갔다가 이제 양적 완화로 돈을 푸는 걸 반대해서 그걸 반대 의사를 내고 자기가 도중에 사임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라든가 또 돈을 푸는 거에 상당히 좀 매파적이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의 매파적이라는 거는 달러와 강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실제로 워시가 정말 매파적일지는 5월 달 이후에 예. 지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엔달러 환율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여당이 승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행이 뭐 그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지만 일본은행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래서 지금 일본 여당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 엔화도 당분간은 약세를 보이는 예.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의원 선거,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케빈 워시가 인준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가 가장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소송도 하겠다 이런 식의 농담까지 했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 전망,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면담을 했죠. 케빈 워시하고 뭐 트럼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면담은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네, 케빈 워시가 1970년생이더라고요. 젊어요. 젊네요. 예,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 앞에서는 금리 인하 빠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연준이 12명의 그 위원들의 토론의 장이거든요. 투표가 아니고. 과연 그 케빈 워시의 프로필을 보면 사실은 연준 이사를 젊을 때 하긴 했지만 학자라기보다는 좀 정치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파월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임명하고 나서 금리를 막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어제 나왔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괜찮고 고용 지표도 괜찮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올라가는 또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지표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이 케빈 워시가 주장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토론에서 이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서 미국의 통화 정책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우리 증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한국은행이 앞으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케빈 워시가 정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도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결이 됐고 오히려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만약에 금리 정책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간다면 한국은행이 올해 말 내년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금리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죠. 한국은행은 주식시장을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주식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상반기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이 2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이었는데요. 2월에는 폭설로 빙판길을 달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감속 운전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4일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3터널에서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익산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2월에만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실제로 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반기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2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은 76%가 졸음과 주시 태만 때문으로 차량 내 히터 사용과 장거리 야간 운행이 맞물려 사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이른바 중대교통사고도
최근 3년간 2월에 집중됐습니다. 모두 4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져 월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 환경이 열악해진 데다 대형 차량과 연계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전광 표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노선 알람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졸음이 몰려오면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설과 혹한이 이어지면 평소보다 최대 50% 감속하고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차 안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큐두입니다. 쿠팡 사태같이 시장에 굵직한 변수가 잇따랐던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72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쿠팡의 독주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데요. 지마켓과 알리바바 합작 법인의 본격 행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 3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전년보다 4.9% 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2월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 2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소비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플랫폼을 바꾸어서라도 계속 그 이커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성장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의 거침없는 성장 속에 신뢰를 잃은 쿠팡의 독주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외 직구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 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성장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 시장도 지난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직구, 직구 모두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G마켓의 행보가 올해 온라인 쇼핑 지형을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G마켓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동남아 이커머스 라자다에 진출했고 직구 거래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의 K-상품을 세계 시장과는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탈쿠팡 소비자를 잡기 위해 다른 경쟁 플랫폼들은 저마다 배송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거센 성장세 속에 쿠팡의 독주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나서면서 올해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보다 미끄럼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는 녹지 않은 눈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밤사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눈이 내렸지만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는 거죠? 네, 동쪽 지역은 눈의 양이 많았던 건 아니어서 건조특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동해안에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계속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7.4도, 대전 영하 7.2도, 광주는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5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대전 6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가운데 절기 입춘인 내일과 목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2월 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